기스 가족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변에 살고 있었던 거죠? 예. 연변하고 흑룡강성에 그렇게 나눠져서 두 군데 예. 있다가 쥐먹는 그림 그런 게 소개되면서 영국에 나오고 유럽에 쫙 깔리니까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가족이. 왜냐면 그게 알려지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여기 연길에 계속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10사람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열 사람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검문 때문에 몇 팀으로 나눠서 기차로 가고 뭐 버스로 가고 해서 거기 이제 들어갔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제 대련의 아파트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급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공안들이 좀 눈속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10명이 아파트에 있으면 걸릴 위험이 더 높아요. 높죠. 주민신고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파트로 옮깁니다. 아까 그 그림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그림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국제사회 뉴스위크에 이게 보도가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목이 럭키맨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막 물이 지어 죽어가는데 자 손에 쥐 있죠, 뭐 여기 있지, 바닥에 있죠. 이러니까는 이게 행복한 남자. 럭키맨이라는 거. 아, 이게 행복한 거네. 이게 뉴스위크에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저 로프를 뭐. 아 저거는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저 큰아버지 공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야 됩니다. 거기 4층이거든요. 높은데. 근데 그 밧줄을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항시 저기에 그 창문가에 있어갖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줄 타고 내리겠다고 해서 저기 그겁니다. 어쨌든 지금 10명이라는 사람을 대령까지 데려다 놨어요. 이거 일 너무 크게 벌려서 후회하지. 커졌어. 이미 뭐 후회할 수도 없는 것이 자식을 낳아놓고 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식이 됐어요. 야, 이때 결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 물론 그렇죠. 한국에 그러면 부인께서 계시고? 아이들 이제 셋 있고 애도 셋? 애기 엄마도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지금 10명을 데려다 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실 리가 없는데. 아유 그렇죠. 양쪽에서 우리 아이 엄마가 지금도 그래요. 길수는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는데 자식 셋인데 생일도 모르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모르고 섭섭하지. 근데 얘는 태어난 날짜까지 알거든요. 그치? 제가. 일수랑 네, 그러니까 그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이게 이제 책도 내고 알려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북한에 들어갔죠. 소식이. 네, 밀고자가 생기고 밀고를 하면서 이제 잡혀서 누가 붙잡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애할머니하고 어머니 그다음에 한미 아버지 엄마 이제 잡혔죠. 아유.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이제 외할머니가 길수 외할머니가 마지막 그 면회를 간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근데 아들한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자기 친정 엄마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계시는 이제 문국환 선생님을 아들아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이 감방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거를 길수 씨는 어머니 유언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문 대표님은 이제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에 이제 받아달라. 지금 이 뭐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유엔 기구에서는 곤란하다. 근데 문 대표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만나자, 협상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좋다. 그러면 장길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대표로 한번 만나보겠다. 그때 결심하시다고 하죠. 그냥 유엔 기구에 몰려 들어가서 그래서 탈출하자. 쳐들어와서. 네. 야, 아니 이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이 작전에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반적인 이 탈북 작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유엔을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중국, 북한 사이에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면담은 좀 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 됐구나. 그때 이제 회의를 했죠. 돌아와서. 그 10명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유엔으로? 네. 무서워서 그럴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갑니다. 가서 그 난민 인정을 받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핑퐁해서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에서 바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큰아버지 거기 못 갑니다. 우리 가다가 여기는 인정을 받았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인정해 줬습니까? 맞네. 그래서 그때 질수라도 데리고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좀 여러 사람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몽골로 가려고 몽골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기로 그럼 결심을 한 거네요. 네, 어쨌든 다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만에 드디어 장길수 가족의 대탈출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6월 26일 새벽 6시 길수의 외할머니가 사람 수대로 쥐약을 구해옵니다. 쥐약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최악의 사태. 만약에 탈출을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발각되어가지고 북한으로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또 그 약을 모든 가족들이 또 받아요. 그건 필수죠. 오전 9시 30분이 됐어요. 가족들이 뛰어가기로 한 곳은 유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그 건물이에요. 말이 유엔이지 중국이에요. 베이징이에요. 일단 길수 포함해서 7명하고 문국관 선생님까지 그 유엔 건물 건너편에 건물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단 동태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동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핍니다. 네. 그 주변에 외국 공간이 많아서 경비가 매우 삼엄한 동네라고 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 유엔 건물 바로 옆에 한국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서 한국 영사관을 들락날락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길순의 가족이 그나마 조선족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조선족처럼 보여서 자연스럽게 유엔 건물로 들어가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 어찌 유엔 건물까지 간다 하더라도 난관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건물 바깥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이거 다리 안 떨어질 것 같아. 두 번째 미션.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내에 사무실을 안내하는 경비원을 통과하라. 건물 내에. 자, 세 번째 미션. 야, 뭐 이렇게 많아. 유엔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유엔 사무실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경비원을 통과해라. 어떻게 자, 이게 대문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네.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근데 네 번째 관문이 또 있어요. 뭐예요? 또 뭐야? 유엔 건물 사무실 지키는 경비원 통과하고서 유엔 직원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은행 터는 거예요? 톰 크루즈야? 자, 그때 그래서 문관 선생님이 한 번에 7명 다 들어가면 100% 걸린다. 안 된다. 두세 명씩 찢어서 진입하자. 라는 작전을 세우고 결행을 합니다. 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 그 맞고요.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 안내자가 또 있어야 돼요. 네. 저는 길수하고 길수 외할머니를 손잡고 이제 들어가고, 집에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팀은 그 통역이 좀 필요했습니다. 난민기구가 이제 영어를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그래서 그 통역자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역한 사람, 그 한국 사람으로 좀 훈련을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 맡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 기자가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장길수 가족을. 그래서 그 기자도 이제 세 사람 맡고, 그래서 아, 기자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은 본인들은 정말 쥐약 먹고 죽을 각오를 한 죽을 거예요. 각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들을 좀 동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길수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로비까지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그 방송용 카메라 큰 거 있죠? ENG 카메라 이런 ENG 거. 카메라. 이런 거. 이게 내 앞을 그냥 꽉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 프레시맨이 나를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유엔 사무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 열고
아직 거기서 3단계는 산 넘어 삼이 있는데 그때 내가 죽었구나 이제. 지금 모든 이게 3년 동안의 고생 또 이 많은 가족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일을 어떻게 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일본 방송들이었어요. 일본 방송들. 네. 보내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그게 그럼 아니라 안 돼. 유엔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지하라고 그랬죠. 그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계속 나만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경비병이 왔죠. 쫓아오면서 몇 명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여기가 그렇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 그 생각도 안 하고 나만 그냥 내 행동만 지금 빨리 가라. 아,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두 사람이라도 살리자. 예.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경비병이 열리는 문을 열고 있으니까 안에서 저는 계속 왜안 닫히지? 닦기라고. 근데 그 기자가 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시 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치고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더라고. 진짜 쫄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경비병, 유엔 지키는 경비병이 계속 요새 오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들락날락하니까 구면이라. 구면이니까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내 이제 마음이 이제 놓이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지? 아까 그 일본 기자가 중국 공안이랑 계속 싸웠나 보다. 그런가? 그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된 것이 거기서 밑에 공안들은 뭘 봤냐면 카메라맨을 본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죠. 왜 허가 없이 취재하러 왔냐. 그리고 뭐 사방이 연락하는데 그렇지. 그냥 간 거예요. 아무도 제지 안 받고. 그러니까 뭔가 큰 걸 터트려야 되는 거야. 유인했네. 유인장. 일본 취재팀이 도와준 거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와서 그때 이 하늘이 도우셨구나. 나 놀랍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못 쫓아낸다. 예. 손잡고 당당하게. 어머. 그거를 또 계속 찍었네. 저 입 앙당 물고 계시는 거. 진짜 얼마나 긴장했겠어. 이게 진짜. 대단하네. 저는 장길수 가족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올 때 저 가족만큼은 아니었는데도 그때 굉장히 떨리고 또 공항 나가다가 또 잡혔을 때 이게 참서 그때 진짜 다리가 우둘둘 움직이지가 않아. 그럼. 이렇게 사무실 갔는데 그때는 뭐 한국 그 참사관들이 다 보호해줬는데도 저렇게 갔는데도 진짜 막 소변이 막 나오고 북한에서 데려가는 줄 알고 근데 저거는 뭐 저보다 몇십 배. 저 같은 경우도 태국 대사관에 뛰어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 20m밖에 안 됐던 거리인데 그 20m에 대해 송사가 달린 문제라서 그럼. 그 순간에 그 한 몇 초간 그 순간에 막 천국까지 인생 걸린 거 아니야? 인생 걸리지. 요 한 20cm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막 머리부터 들이밀고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요. 저 먼저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갔어요.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 7명이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사무소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한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면서 우리도 살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자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어쨌든 이게 장길수 가족이 들어가면서
UNHCR하고 중국 정부 그리고 한국과 북한 복잡한 서해 이제 외교전을 벌이기 시작하죠. UNHCR은 중국을 향해서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 북한으로. 보내면 안 된다. 만약 중국이 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60살 넘은 노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한국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을 향해서 절대로 안 된다. 강제 북송 꿈도 꾸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현장으로 구파를 해요. 야, 와. 누구야? 자, 6월 27일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최진수 북한 대사입니다. 북한 대사입니다. 무서워.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 저승사자 뭐 같아. 유엔 피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불공정하고 내정 간섭적인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아, 진짜. I think we can only hope that China will, of course,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is is very much a humanitarian issue. 모르겠습니다. 무슨 꿈 같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꿈에도 그리던 남한 땅. 천신만고 끝에 남한 땅에 첫 발을 디딘 길수근 가족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박수가 절로 나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국 땅을 보니까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깊다는 더만 알려주었고요. 한국 가서 살아서 뭐든지 뭐 어떻게 강제 송환돼서 죽든지 이게 마지막 장면이다 하고 비장한 각오로 떠났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성공했어. 10명이. 어마어마하다. 아, 한국에서 다시 만난 거야. 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무슨 영화를 이렇게. 그러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대단하다. 아,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있겠구나. 아니, 또 궁금한 게 이 대표님 아까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수술복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마스크까지는 알겠는데 수술복을. 국제사회에 뭔가 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북한은 중병 걸린 환자 집단이다. 그 환자들을 놓고 어떻게 내가 수술복을 벗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신변 보호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얼굴 알려지면 중국 못 가죠. 아직 한민회가 살아있잖아. 한민회가 와야 되는데. 그러네. 대사관으로 질주하라. 16명의 대가족의 집단 탈북. 몽골 루트로 3명이, 7명은 유엔 사무소로 진입해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한일 월드컵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있던 시기입니다. 2002년 5월 8일 중국에서는 각종 대사관 주변 경비가 더욱더 섬해졌는데요. 중국 선양에서 남아있던 길수 가족들이 한국행을 시도합니다. 자, 2002년 5월 8일입니다.
아, 진짜 그래. 어머 어떡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 어떡해 속상해요. 아유 세상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긴박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세상에. 지금 중국 선양에 있는 일본 총 영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실패를 하고 또 문 앞에서 이제 막 대치하다가 이제 끌어내고 아기는 지금 서 있는 상황까지 저렇게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고작 3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보고 있는 게 저 마음이 참. 이제 공안이 애를 잡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애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엄마를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엄마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애한테 무슨 짓이야 저게. 자, 이 가족의 탈북은 과연 이대로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만갑이 모신 또 다른 휴민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 인물들과 가족 어떻게 되는 관계세요? 일단은 그 아기가 보였잖아요. 예. 그 아기가 저희 조카 한미고요. 저 아이가 한미예요? 네, 이름이 이름 지어주셨던 김한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끌려 나오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였고 그 여자분 또 한 분 또 이제 한미 엄마 이제 형수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3살짜리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이 온 가족이 영사관으로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뛰어들 생각을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우리 스스로가 판단했다기보다는 대표님이 우리 가족을 심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심양으로? 네, 탈북을 해보자.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 사람 탈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도 사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이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가족입니다. 맞습니다. 1년 전에 중국 유엔 사무소 그 사건도 굉장히 대단한 시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본 영사관으로 돌진한 사건이고 상당히 무모할 수 있는 시도였고요. 이 계획의 시작은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김한미 이 가족은 1년 전에 장길수 씨가 한국에 와서 그림 전시회와 출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길림성에 아직 한미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공안에게 붙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북송을 당하는데 그때 김한미의 그 나이가 2살. 2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하늘이 더운 건지 북한으로 가서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아빠만 빼고 이제 딸과 이제 엄마가 구출이 석방이 돼요. 왜 북한에서 내보내줬다고요? 네, 그게 애가 있고 엄마가 애를 돌봐야 된다 뭐 이런 이유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내보낸 것 같아요. 내보내고 아빠만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도 뭐 북한의 화장실 그 감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하겠지. 허술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 짬 구멍 이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런 데로 해서 또 아빠가 탈출을 합니다. 해서 가족이 다시 친척 집에 모여서 뭉쳐가지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데 이때 한미를 두고 와요. 왜냐하면 두만강을 아기를 데리고 건넌다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두만강 건널 때 이게 애 울음소리라도 나면은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중을 생각하자 해서 일단은 먼저 길을 찾기 위해서 두 분이 먼저 탈북을 하게 돼요.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네, 너무 어리니까. 태준 씨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같이 잡혀 들어가셨습니까? 저도 강제 북송 당해가지고 공안에 잡혀서 예, 북한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 북한 감옥에서는 탈출하신 겁니까? 예, 저는 마지막에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미는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보위원들이 따라오고 잡을 때 따라오고 있는 감옥 탈출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몇십 분 동안에 그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한미는 어린 아이잖아요. 내가 삼촌을 떠나가지고 어린 생명이잖아요. 그 어린 생명이 북한에 남으면 평생 이제 뒤도 못 보고 이제 굶어 죽거나 꽃제비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가족들이 다 이러니 탈출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미를 제가 찾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기를요? 너무 잘하셨다. 한미 어떻게 업고 탈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에다 태우고요. 그때 그 목마하고 그때 당시 그 육사그룹과 무슨 순찰 때 보호하는 경비대 해가지고 한 6가지 조직이 그 들판에 다 깔려 있어요. 벌판에. 5, 60리길을 얘들어가지고 산길을 얘들어가지고. 산길로. 예. 와. 그때 2월 달이었나요? 근데 내가 그 한미 강 건너기 전에 한미하고 구들로 개가 붙들어놨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한미야, 만약에 강을 넘어가다가 네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한미 삼촌도 한미도 이렇게 따당하고 총에 맞아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절대 한미야 얘기를 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 하고 한미야 이렇게 애기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기억하나? 2살이? 다행히 제가 도망간 들어간 것이 좀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목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 큰 파도가 팍 쳤는데 한미 발이 그 양말 젖은 그 물이 젖었어요. 근데 한미가 한 번 소리를 하더니 그다음 울지 않고 참더라고요. 찬물이 울지 않고 참더라고요. 찬물이 그 찬물이 닿았는데 아이고 기특하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 당시에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조카 하나 목에다 메고. 좋죠. 그래서 문 선생님은 이렇게 한미까지 다 나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 이제 건너왔으니까 이제 가족이 다 이제 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했었죠. 이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계속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여야 이 고통받는 2천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답사를 하니까 북경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1년 전에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비도 강화되고 해서 노주임을 또 대신 안 되겠더라고요. 북경까지 가기가.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심양에 이제 미국 영사관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답사를 갔는데 마치 길 건너가 한국 영사관이고 옆이 이제 일본 영사관이고 답사를 갔는데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9.11 테러가 그 전 2001년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인 뉴스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미국 관련된 시설들이 그냥 철통같이 험험해지는구나. 근데 담이 마침 얕았어요. 담이 뭐 사람 이렇게 담은 달 정도가 되는데 여기 한미 아빠나 이 김태준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노력하면 넘을 수 있는데 여자들이 못 넘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일본 영사관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담 하나 경계니까 그 월담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 한미 가족을 불렀죠. 아니 근데 전날인데 저는 아무리 사진 찍으려고 하면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미 엄마랑 한미랑 한미 할머니는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저 사진이 제가 찍은 거거든요. 찍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미 장길수 가족 같은 일가 10명이
안전하게 다 갔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믿고 거리도 좀 관광도 하루 좀 하고 저녁에 관광도 약간 하고 이게 약간 최대한 릴렉스한 상태네요. 편하게 일부러. 근데 정말 대단한 게 한 해 전에는 유엔과 중국을 뒤집어 놓더니 1년 뒤에는 미국과 일본을 지금 뒤집어 놓는 작전을 쓴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한국 영사관으로 진입 안 하고 일본 영사관을 택한 거예요?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이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유엔을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니까 계속 미국 언론에 나야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이제 미국 영사관을 택했던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국환 대표님은 1년 전에 만났던 그 일본인 기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심양에서 점심 식사를 합시다. 그 일본인 기자에게. 근데 우리 한미 가족이 양식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식을 먹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당신이 이제 일본인이니까 당신도 한번 참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약간 시크릿 코드 같이 전달한 거예요. 누가 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암고야, 암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정민 씨? 이건 알겠다. 양식 대신 일식을 하잖아요. 양식을 먹지 말고 우리 일식을 먹읍시다. 이거 느낌 왔습니다. 뭐예요, 뭐? 이거 느낌 왔습니다. 뭐예요, 뭐? 미국 대사관 말고 일본 대사관 들어가자. 살았어. 이거 못 알아들으면 미국 대사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 우리 쌀국수 먹을까? 뭐 이게 이제 나라를 얘기하듯이 한 거구나. 그렇지. 자, 문국환 대표의 연락을 받고 일본 총영사관 진입 당일 이 소식을 극비리에 입수한 기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잘하려면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양식 말고 일식 먹읍시다. 이거를 뭔 소리야, 문 대표. 그리고 일식집 앞에 가 있으면 이거 취재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자들이 누굽니까? 이거 귀신같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다 일본 대사관 앞으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었던 한미가 울고 있는 사진, 엄마가 문 앞에서 끌려가는 그 사진 한 장을 찍은 기자도 그 일식집에서 보자라는 말을 알아듣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다가 그 장면을 포착한 거고 아까 그 영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영상이 없었으면 누명 쓰고 북송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앵글을 보면 저희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라고 하거든요.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최대한 그 상황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냥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뻗치기예요. 혹시 기자들이 어디에서 뻗치기 하고 있어라 그 장소 선점까지 우리 큰아버지가 알려주신 겁니까? 이야. 이게 감각이 아니 위치가 저격수 시점처럼 너무 완벽한 앵글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미 얼굴이 가려져도 안 되고 당시 공안의 등짝만 보여도 안 되거든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멋있다. 바로 그 일본 영사관 앞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거기가 이제 그 한국 영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지에서 많이 거기 모여들죠. 그러니까 저기를 취재 기자들을 가서 좀 사전 답사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제 호텔에 우리 묵었었거든요. 다른 호텔에 묵었는데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예약을 하고 불렀죠. 이 한민회도 이제 가서 올라가서 그 앞에를 좀 관찰을 하고 기자들도 거기 와서 보니까 뭐 바로 코앞이죠. 정말로 앵글이 뭐 아주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도 관찰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같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저한테 알려준 얘기는 뭐였냐면 그 전날 이제 5월 7일 날 전 들었는데 이 기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 장길수 군 어머니가 정치범 사용소를 극적으로 탈출해서 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장길수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회사에다 이제 보고해서 뭔가 선양에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우선 그러면 사진 기자를 보내라. 그래서 전날 저희 사진 기자가 선양으로 중국 기자가 있는 기자가 갔어요. 그 기자는 아까 이제 그 같이 합류를 한 거고 그 가족들이 만났다는 연합뉴스 기자는 이제 그 사진 기자였고 저는 원래 가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다음 날 돼갖고 아무래도 그 너도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제가 거기 선양에 도착한 게 거기 시간으로 일이 2시에 벌어지는데
제가 12시에 도착했어요. 직전이네요. 예, 12시에 도착해서 한국총영사관으로 갔는데 얼떨떨하셨겠죠. 예, 한국총영사관이 그게 한 10몇 층 빌딩인데 그 9층, 10층인가가 저희 한국총영사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더니 층마다 중국 공안 다 지키고 있고 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징계 먹겠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이서 목사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한국영사관에 이게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비로소 저한테 그게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문국한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거다. 그분한테 이제 처음 전화번호를 받고 문국한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국한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되게 귀찮다는 듯이 왜냐면 이게 지금 거사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도통신만 연락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연합뉴스 갑자기 정보가 센 거잖아. 네, 사진 기자가 쫓아오더니 이번에는 이제 취재 기자가 따라 붙겠다고 전화가 오니까 일을 잘못하면 애매하지. 예,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근데 저 여기는 한국영사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때 일식집으로 오세요. 일식집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 아니 근데 잠깐 이 선배. 진짜 일본 영사관으로 알아듣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일본 영사관 옆에 일식집이 있었거든. 일식집으로 알고 일식집으로 가신 거니까. 그 얘기는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식집은 그 일본 영사관이겠구나. 제가 그다음에 이제 이름하고 나이를 알려드렸더니 문 선생님이 되게 짜증내면서 사진 기자한테 미리 다 얘기했다. 또 얘기하라고 그냥. 예. 지금 어디를 계시는데 지금 오지 말래요. 오지 말고 그 일식집 앞에 있으래요. 혹시 두 분 쌓인 게 있으시면은 똑바로 좀 쉬었다 갈까요? 아니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좀 간청 모드로 그러면 그분들이 탈북자들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만 알려달라. 그러니까 뭐 앞에 있으면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에서 옵니까? 그랬더니 이거 보고 있으면 올 겁니다. 저 혼자서 이제 떨어져서 건너편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딱 보면 알죠. 예. 자, 그때 뭐 몸싸움 나고 뭐 난리였습니다. 이제 그 붙잡히는 현장을 앞에서 보셨는데 그때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속으로 되게 고민이었던 게 저 양반들 지금 이렇게 가면 분명히 잡힐 텐데 문이 이렇게 살짝 열리는데 거기를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기를 빨리 뛰어가서 아직까지 이렇게 그 시도하기 전에 빨리 뛰어가서 저 사람들을 말릴까. 그랬을 것 같아. 잡히니까. 걱정되니까. 뭔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도와주지.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좀 있다가 그 중국 사람들이 희한한 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4차선 도로에 차가 가끔 이렇게 뜨문뜨문 다녔는데 우르르 몰려가요.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빠지는데 우르르 몰려가는 틈에 이제 저도 이렇게 갔는데 제 앞에 이제 그 공안이 끄집어내느라고 한참 이러느라고. 그걸 앞에서 보신 거예요? 제복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내 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 있네. 예. 내가 저 엉덩이를 살짝 밀면. 아니야, 그 생각 들 것 같아. 살짝 밀면 저 사람 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할머니를 살리려고 계속 버티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버티야 할머니 가실 줄 알고. 근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속으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여기 와갖고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자네랑. 예. 그렇지. 이게 개입을 해서 뭐 하는 해결해줄 수-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일본 그 외교관들을 보는데 되게 이제 그때부터 좀 치밀어 오르는 게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 표정이 귀찮은 거 좀 처리해 달라는 표정이었어요. 일본 직원들이 뭐라고 말을 걸더니 중국 공안들이 들어가더라. 일본 영사관 안으로 중국 공안이 들어갔다고요? (5월 14일) 날 그 사건 발생 6일 후에 교도통신 베이징발로 그 당시 주중 일본 대사가 사건 4시간 전에 중국 공관의 직원들한테 전체 지시하기를
혹시 탈북자가 그 영사관 안에 들어올 경우 내쫓아라. 우와.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5월 14일 날 교도통신에 나가요. 그때 내세운 명분은 테러였어요. 테러? 아나미 고레식에는 그 불심자가 들어올 경우 테러의 위험성이 있으니 쫓아내라. 3살짜리 애가 테러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의 일인 거죠? 두 가지 면에서 황당한 게 첫 번째는 거기가 사실은 그 칠법권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공안이 침투했거든요. 그럼 외교적으로 항의할 사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인도주의적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사무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좀 화가 나네요. 지금 이 아까 한미 엄마랑 할머니는 잡혔고요. 먼저 지금 그 태준 씨랑 한미 아버지는 지금 안에 있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 종합해본 결과 일본 측에서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5명 다 다시 잡힌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 그때 당시는 5명이 다 잡혀가지고 저보다 먼저 뛰어들어간 형은 먼저 그 민원실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그 군대가 민원실 5명이 악슬라서 그 민원실 들어와가지고 형을 포박해가지고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내가 따라오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영화 옛날 영화나 보면 뭐 국민당하고 전쟁할 때 보면 그 묶는 방식이 있어요. 예. 목을 먼저 묶어요. 밧줄로. 그래서 사람마다 연달아 이렇게 묶는 거. 예, 밧줄로 목을 묶고 그다음 팔을 묶고 이렇게 다리를 묶는데 이게 돼지가 움직이지 못하게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처럼 뒤로 네, 허박하면 몸을 이 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엄마 그 할머니랑 다? 네, 그러니까 어른 4명을 다. 여자가 모이고 해가지고 그 정확치는 않은데 한 7명인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군화 같은 그 구두 군화 비슷한 걸 신었단 말이에요. 그걸 신발로 이렇게 막 머리고 뭐고 막 차고 막 딛고 막 이렇게 짓누르고. 아니 참 이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참. 때리지 말라고 잠깐만 내가 할 얘기 있다고 정말 얘기했어요. 나는 일본 영사를 만나러 온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때려서 되냐? 난 영사를 연결해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엔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오기 전에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절대 우리를 안 보내고 북한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북한 보위원이 김정일이가 너네 가족 데려오라고 김정일이가 너네 가족 데려오라고 김정일. 저희는 그날 밤에 좀 여러 가지 좀 해프닝이 있었다는 게 호텔에 이제 그 사진 기자하고 합류를 했는데 베이징에서 특파원이 연락이 와서 밤에 지금 공안원들이 이들 둘을 쫓고 있다. 기자를?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돼서 둘이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으니 호텔을 빨리 옮겨라. 필름 뺏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이제 호텔을 부랴부랴 또 옮겼거든요. 호텔을 옮기고 났는데 또 전화가 와서 또 옮겨라. 그 한 번 더 옮겨라. 밤에 호텔을 2번을 옮기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들어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귀국하려고 그 선양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어제 밤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저 게이트를 통과하다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뒤에 그 관광객이 있는데 제 그 빈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연합뉴스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면서 제가 사실은 연합뉴스 기자인데 내가 조금 있다가 저길 지나가다 잡힐지 모른다. 연락해줘야죠. 제가 그 혹시 저기 가다가 저 게이트를 통과 못하고 잡히면 여기 있는 이 번호로 빨리 전화를 해서 기사가 나가게 해달라. 네네. 이제 상황이 그렇게 해야 이제 완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안 잡더라고요. 사실은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해 보면 그때 중국 공안이 이 영상을 찍어놓은 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연합뉴스의 우리 이충원 선배나 그 카메라 기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일본 기자, 이 영상을 촬영한 일본 기자를 잡으라는 게 중국 공안 내에서 오더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어떻게 송출됐는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영화입니다. 일본 기자가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필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 공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기자가 중국 공항까지 가요. 그런데 공안들이 막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고 돌아옵니다. 필름을 갖고. 그래서 일본 기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거 필름 들고 도저히 비행기 못 탄다.
내가 붙잡힌 한이 있더라도 이 영상은 알려줘야 한다라고 해서 호텔 숙소에 들어와서 호텔 숙소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일본 본사에게 동영상을 전송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늦을 때인데 옛날에. 굉장히 늦을 때고 리얼타임으로 동영상을 전송해요. 그래서 일본 본사에서 이 영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이 계속 데스트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카메라 기자가 붙잡히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필름을 어떻게든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한미 가족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